네.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강화학습 RL을 이용해서 컴퓨팅 자원을 투입하면 그리고 플러스 무언가 보상 신호를 확실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도메인은 쉽게 정복이 된다. 앞으로는 컴퓨팅을 이용한 서치 프로블럼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비즈니스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그 유명한 안드레이 카파시가 이 사라 구어와 함께 또 한편의 팟캐스트를 찍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래도 또 그 유명한 안드레이 카파시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 번은 또 짚어보는 것이 의미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카파시의 이야기 그리고 덧대어 테렌스 타워 또 승주님이 매우 좋아하는 수학자죠. 테렌스 타워가 드와케시와 인터뷰를 한 내용 그리고 그 행간에 있는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진행할 내용을 좀 앞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좀 두 가지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요새 또 마크다운이 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도 마크다운을 중요한 포맷으로 밀어주고 있어서 또 반가운 소식인데 저도 이제 뭐 그냥 재미삼아 3D로 마크다운 렌더러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딸깍대는 일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든지 쉽게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딸깍 만든 게 자신에게 가치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같이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을 요새 좀 하게 되거든요. 그냥 쉽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안드레이도 에피머럴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뭐 복리를 굴리기도 쉽지 않고 그냥 재밌게 만들어지긴 하지만 좀 덧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딸깍되지 않는 일에 도전해야 하는데 딸깍되지 않는 일이 앞으로도 딸깍 안 되라는 보장 없으니까 어떤 거는 시간이 지나면 딸깍될 수 있는 딸깍 후보의 일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연장해서 이렇게 좀 연결해 보면 딸깍 후보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역시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쉬운 일 후보인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그냥 이제 시간이 좀 충분히 길다고 하면 의미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속어법으로 남은 앞으로도 딸깍되지 않은 일은 뭘까? 딸깍되지 않을 일은 뭘까? 그리고 안 되는 일이고 안 될 일이지만 안 그래도 가치는 생산하는 일이 혹시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거랑 예,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이게 저희가 항상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과 아주 맥이 맞닿아 있는 일이죠. 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남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의 상대적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게 어떠한 시간의 상대적인 우위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한 질문이 요새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다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규님도 그 뭐야 될 일이면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계속 그 벌써 한 달도 넘게 전이네요. 하셨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을 좀 앞에다 두고서는 한번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코드 에이전트, 오토 리서치 그리고 루프의 시대에 관하여라는 이제 사라고가 안드레이를 다시 센세이를 초청한다. 선생님을 초청한다 하고서는 이제 포스팅을 올렸는데 거기에 또 노엄 브라운이 댓글을 달는 게 재밌는데 이따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트의 시대라고 해서 매니페스트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이렇게 좀 소개를 해줘요. 매니페스트라는 용어를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사라 구어가 express my will, AI한테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요새. 그럼 나머지는 AI가 알아서 해주니까, 라고 하니까. 근데 그 express my will이라는 표현을 안드레이가 이제 manifest라는 걸로 살짝 바꿔주죠. manifest. 예. 이게 한국말로 딱 번역하기에 딱 맞는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발현이라고 번역해 두셨나요? 예, 뭐 발현,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서 뭔가를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뭐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manifest 뭐 JSON 파일 있고 뭐 그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 여기서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재밌는 표현이 초반에 그 AI 사이코시스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이게 정신증으로 일단은 번역을 해두긴 했는데 AI와 이제 강박적인 관계, 집착적인 관계 계속 시켜야 되고 뭐 그런 거. 이게 쿼터가 남아 있으면은 되게 불안함이 생기는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많이 하시는 분은 이러한 AI,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같은 거 뭐 8개씩 띄워놓고 일 시키시던데요? 어, 그래서 안드레이가 10월 달에는 그 되게 톤이 달랐어요. 그때 드와케시의 그 어떤 인터뷰였었는데 드와케시와의 인터뷰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차근차근 천천히 가는 부분이 있고 탭 위주로 한다 했었는데 금방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12월 이후로는 코드 한번 타이핑한 적이 없다. 예전에는 10월 정도에는 80대 20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20대 80으로 바뀌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달라진 요즘의 모습을 이제 고백을 했고요. 재밌는 게 피터 워너비가 됐어요. 오픈클럽 만든 피터 스타인버그. 나도 피터 같이 되고 싶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피터 스타인버거가 굉장히 많은 터미널을 띄워놓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안드레이가 좀 약간 떤 분들은 안드레이가 예전에 진중한 모습보다는 좀 하이프 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간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좀 더 내려보면은 또 나름의 또 관점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안드레이가 그 스킬, 인간의 스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라고가 이제 질문한 거가 에서 연결돼 가지고 숙달이 되는 게 어떤 모습일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좀 풀어서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요 흐름은 사실 다 짚기에는 너무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서 제가 약간 포인트를 보고 있었던 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간략히만 소개를 드리면, 피터가 해낸 거의 중요한 부분은 에이전트의 성격을 만드는 것 등 한 5개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피터를 굉장히 칭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파 씨의 경험 부분에서는 이게 그냥 딸깍 된 거가 자기의 이제 홈 오토메이션 한 거를 오픈클로로 막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듯이 그게 뭐 되게 쉽게 이루어진 부분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막 프롬프트 3개로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소개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미래,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세션에서 해왔던 이야기와 되게 결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않고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여기서 이제 오토 리서치의 한계 같은 거를 좀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냥 이게 자기 개선하는 루프를 성공시키는 거를 이제 안드레이가 오토 리서치라는 거를 포장을 해서 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중요하게 봤어요. 오토 리서치를 저희가 약간 복습을 좀 해볼까요? 목표가 명확히 되고 그 목표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확실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중간에 있던 게 뭐 문서가 되었건 연구가 되었건 아니면 GitHub 레포가 되었건 모델이 되었건 어떤 형태로든 이 LLM을 투입해서 토큰을 투입해서 소위 최적화, 옵티마이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드레이 카파시가 잘하는 게 그런 거를 되게 미니멀하게 구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토 리서치도 굉장히 미니멀하게 뭐 MD 파일 뭐 3개인가? 그리고 코드 MD 파일 프로그램.md 하나, 그다음에 뭐 파이썬 파일 하나, 그리고 그게 계속 자기 자신을 갱신하면서 리포가 이렇게 쌓여가는 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뭐,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거. 카파시가 만든 굉장히 간단한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걸 하는 건데, 프로그램.md가 사실은 이거의 이 매너페스트죠. 어떻게 해라.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적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train.py와 뭐 prepare.py 뭐 이런 것들을 준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준비하는 정도고 이제 핵심은 트레인 다 파일을 계속 개선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목표가 로스 값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역시 측정 가능한 이 베리파이어블한 그런 어떤 이밸류에이션이 있으면 그냥 그 다음은 모델한테 맡기면 되죠. 네. 알아서 뭐 논문 찾아오고 알아서 지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보고 양의 피드백, 음의 피드백들을 다 먹으면서 되는 것들은 강화하고 아닌 것들은 버리면서 끊임없이 옵티말의 해를 찾아서 나아가는 게 오토 리서치의 핵심인 거죠. 근데 이제 안드레이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서 놀란 게 자기가 20년 동안 이런 걸 했는데 내가 빼먹은 것들을 얘가 잡아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밸리데이션 로스가 줄어든 코드가 배울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가 이제 놀라운 부분이었었죠. 안드레이 카파시보다 나은 거니까 웬만한 사람들보단 훨씬 나은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사라고가 약간 좀 도전적인 질문하는 거를 프로그램.md를 안드레이 카파시보다 더 잘 쓰게 하는 것도 이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한계는 있다.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한 거 부분을 좀 이제 저는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게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는 너무 잘 작동하지만 검증하기 어려운 거에서는 다 드리프트한다, 표류한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안드레이가 가설을 얘기한 게 있는데, 요 부분이 그냥 방황한다는 표현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에 이제 대표적인 거가 농담 같은 거를 지키면은 3, 4년 전 모델, 최신의 모델도 3, 4년 전 모델이 하는 정도의 농담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안드레 카파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현재 RL이 커버하지 않는 영역인 것 같다. 그런 영역들이 꽤 있고, 그래서 능력이 들쭉날쭉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제기들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예, 네. 어떤 건 정말 슈퍼 천재인데, 어떤 건 형편없는 바보.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좀 제가 후반부에 관심이 있었던 건, 이 부분은 오토 리서치 같은 거를 세티홈이나 폴딩홈 같은 프로젝트처럼 하고 싶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세티홈이 그 외계 문명 찾는 거고, 폴딩은 알파폴드 나오기 전에 단백질 접힘을 크라우드 소싱으로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내 에이전트를 보내서 복잡한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야심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한 게 있었고요. 이게 마이크로 GPT도 이제 저번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200줄로 압축을 했었잖아요, GPT를. 근데 이거는 아까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대요. 마이크로 GPT 같은 코드를 만드는 거는 안드레이가 에이전트를 돌려서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거는 나만 할 수 있었던 어떤 2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압축의 경험인데, 그 결과인데, 흥미로운 얘기는 안드레이가 유레카 랩스를 창업했잖아요. 근데 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서는 마이크로 GPT를 내놓은 다음에는 더 이상 예전 같았으면 이거 유튜브 찍어가지고 어떻게 알려주는지를 했을 텐데 더 이상은 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에이전트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코드와 MD 파일로 알려주면 그거를 좀 더 쉽게 다뤄주는 컨텐츠는 얼마든지 AI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내가 할 일은 정말 비트를 깎아가지고 이런 200줄짜리의 그 미학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내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뉘앙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미래가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에서 에이전트에게 가르치는 것. 에이전트를 가르치고 할 수 있게 하면은 에이전트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는 그때그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인터랙티브 컨텐츠 같은 것들이. 그런 얘기가 이제 저한테는 좀 기억에 남았던 세션이었어요. 뭐 정성님은 근데 또 인상적인 게 또 다른 게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이제 verifiable한 어떤 측정 장치를 끼울 수만 있다면 그게 모델의 학습뿐만 아니라 제너럴한 문제들도 다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레이어가 무언가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모델을 더 분석하고 이러는 걸 넘어서서 이제 모델 자체는 무언가 예전으로 얘기하면 CPU 같은 거, CPU 같은 어떤 하나의 엔진으로 좀 만들고, 이제 레이어도, 그러니까 안드레이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작년 12월까지는 내가 직접 코드를 만지며 코딩을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매너페스트 이것과 연결된 말인데 이젠 한 계층 위로 올라간 느낌이에요. 네. 그 계층 위에 있는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모델의 성능이 뭐가 좋다, 벤치마크가 어떻게 좋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추가적으로 풀 수 있을 거고, 이게 우리의 일들을 어떻게 바꿀 거고, 교육을 어떻게 바꿀 거고라고 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영역? 좀 더 높은, 한층 위 높은 영역으로 이제 어젠다가 다 스위칭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제가 얻은 확실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드레이 카페시가 이번 세션에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은 이거예요.
에이전트가 못하는 것이 이제 당신의 일이다.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당신보다 더 잘하거나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어디에 쓸지 전략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픈 엔드 질문인 거예요. 네. 아까 저희가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야, 이거 1주, 2주일에 될 만한 일이면 딸깍하지 마. 왜냐면 사방에서 딸깍거려서 그냥 리얼타임으로 만들었을 테니까. 그러면 6개월 있다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러한 어떤 주제를 세팅하는 능력, 지금 현재의 맥락을 읽고 주제를 명확하게 세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시간을 어디에 쓸지 전략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의 뭐 해석일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으면서도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서 안드레이 카파시가 엄청 또 이야기를 빨리 하더라고요. 0.8배속으로 들으면은 정상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우스개가 있죠. 이제 안드레이 카파시 같은 그 유명인이 해주는 이야기가 어쩌면 승조님과 제가 하는 이야기의 나름의 또 이밸류에이션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카파시가 하는 이야기들과 그렇게 맥락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사실은 좋은 평가를 얻은 거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얻었다. 예. 그렇죠. 결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행이다. 네. 뭐 하여튼 뭐 안드레이 카파시도 뭐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그 프론티어 랩에 있진 않지만 이렇게 자율권을 가져서 얼마든지 말하고 싶은 거 말하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또 최신의 정보를 알려면은 들어왔다 나왔다 그런 걸 뭐 반복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 듣겠죠. 그렇죠. 친구들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과학 쪽에 그 피리어드 랩스를 만든 리엄, 그분이 또 안드레이의 또 친한 친구라서 거기를 또 다녀왔다는 얘기도 하는데 뭐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만 과학 쪽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지 같은 것들도 파악하고 있는 거로 추측이 됩니다. 안드레이가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가 생명공학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몰리큘러 바이올러지 책 이렇게 두꺼운 거라든지 생명공학 책들도 가지고 와서 뒤에서 그 필드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제 그냥 딸깍딸깍에서 끝나는 일들의 단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진입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냥 2달 먼저 갔다 정도고 2달 먼저 일을 시작했다라는 정도지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걸 캐치업하기가 너무 쉬워요, 솔직히. 뒤로 갈수록 더 유리해지죠. 모델이나 하네스의 성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전쟁에 뛰어드니까. 그래서 앞 사람들이 지난 6개월 동안 팔아왔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출발선이 끊임없이 리셋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올해 AI 사이언스를 하려고 하고 이제 테런스 타워나 뭐 이런 분들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똑똑한 분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영역이 보면 피어리아딕 랩스가 하는 것 같은 재료공학, 새로운 소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요새 뭐 저희가 알파지놈이냐 알파폴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공학 자체가 완전히 소프트웨어라이즈 되고 있거든요. 더 이상 막 어떤 비이커에 물을 하거나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위 웻랩이라고 하는 젖은 랩, 웻랩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급격하게 가고 있고 그쪽으로 다들 도망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쪽은 아주 깊은 도메인 날리지들을 좀 필요로 하거든요. 적어도 박사 과정에 준하는 정도의 도메인 날리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가서 사람들이 다 뭔가 사업들을 하나씩 차리고 있는 느낌이고 그걸 빨리 알아보고 거기에 사업을 차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빨리 알아보고 투자하거나 이게 이제 지금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게 이제 말이 되고 있다가도 한번 재방문할 지점일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제가 이제 또 늘 재밌게 보고 있는 드와키 씨가 이번에는 또 저명한 수학자인 테렌스 타워를 인터뷰를 했는데 드와키 씨는 늘 의도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이제 아젠다 세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안드레이가 얘기한 걸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RL 범위 안에 있으면 초광속으로 달리고 범위 바뀌면 모든 게 그냥 표류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농담의 사례 같은 걸 얘기했었고 드와케 씨는 이게 수학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테렌스 타워와 하면서 이 인식론적 지옥에서 살아남는 이유는 우리가 명확히 말할 수도 없고 강화학습 루프에 코드화할 수 없을 만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력과 휴리스틱의 혼합입니다.
다시 인터뷰의 내용으로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케플러 얘기부터 해요. 그래서 케플러가 이제 뭐 천동설, 지동설 그 즈음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선은 그 궤도가 뭐에 비례한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배웠는데 A제곱 뭐 B3승 뭐 그런 느낌의 뭐 공식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알아내는 거가 과정을 역사를 풀어내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부정확했다. 그 예전의 방식, 천동설의 방식으로 했을 때가 나온 거가 오히려 더 초기에는 정확하고 지동설의 방식으로 했을 때가 좀 부정했는데 사실은 맞은 거는 지동설이었다. 그리고서는 그게 제대로 그게 정상 과학의 궤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제대로 작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로컬리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긴 궤도에서는 오히려 맞지 않는 걸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RL이 빗나가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거든요. 테렌스 타워를 소환한 이유는 작년 말 올해 초에 AI 수학으로 에르데시 문제들 같은 것들이 많이 풀렸어요. 그런데 지금 플라토에 있는 현상을 말하게 해요. 도하켓이. 그러니까 한동안은 계속 이게 풀리다가 쉬운 문제들은 로우 행잉 프루트들은 다 얻어내고 지금은 계속 진전이 있긴 하지만 한동안 폭탐색이 확 돼가지고 AI 활용해서 이거를 다 서치 스페이스를 탐색할 수 있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확 추수가 된 다음에는 현재는 다시 플라토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실제로 수학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의 그 연구하는 방식은 뭐냐, 그런 것들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와켓의 의도는 그거예요. 여기에 지금의 레짐으로는 안 되는 뭔가가 더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압축해서 표현한 게 아까 그 인식론적인 어떤 뭐 거대한 휴리스틱이 있고 암묵지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끔 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아까 승준님 말씀하셨지만 에르데시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게 만약 3년 전에 GPT 3.0이 풀었다면 이거는 정말 경천동지할 그런 일이고 이건 AGI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작년에도 그러고 푼 것도 경찰 동지한 일이긴 했어요. 작년 말에. 근데 이제 저희의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모델의 성능은 사실 뭐 젠슨 황도 지난번 GTC에서 그랬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고 있고 이미 AGI 성능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 되는 걸 찾으면서 안 되잖아, 안 되잖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이러한 지점들이 우리 개개인들이 가져야 되는 균형 감각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미 안드레이도 뭐 말치 오브 나인, 구의 행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 90까지는 문제가 있지만 99부터는 쓸만하다. 그러나 그게 끊임없이 99.9, 99.99, 99.999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섹터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99의 영역에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이 9가 몇 개 더 안 붙었다라 가지고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테렌스 타워가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테렌스 타워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걸 돌파구를 계속 찾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드와켓이도 안 된다고 선는 게 아니라 그게 세션마다 어떤 인터뷰를 할 때마다 약간 저글링을 하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하이프 쪽으로 다가갔다, 이 사람한테는 좀 중립적으로 다가갔다가 저글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서는 이 편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되게 논리를 재미나게 풀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LLM이 이라는 비유를 해서 그 당시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템퍼러처가 높은 의외의 생각을 하는 것들이 LLM이 또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그 함의를 끌어내는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이제 테렌스 타워를 통해서 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후반부에 이게 각각의 장점이 있다라는 걸 얘기게끔 하는 인간 수학자도 여전히 AI와 함께 해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내는 거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세션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거는 가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거예요. 세미 포멀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앞에 안드레이가 한 거와 비슷하게 그 린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수학에서의 어떤 AI 혁신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검증 가능하게 증명 기계를 써서 LLM이 그 증명 기계를 작동시켜서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되고 안 되고를 알아가지고 되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로 문제들이 풀리곤 했었는데 지금 테렌스 타워의 얘기는 실제로 수학자들이 고민하고 협업하고 하는 그런 암묵지적인 거를 린 같이 완전한 포멀한 언어가 아니라 반형식 언어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프론티어의 고민을 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게 이제 회사로 치면 조직의 문화 비슷한 걸 수도 있고, 이제 수학자들이 협업하는 방식이라던가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세미 포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LLM 덕분에 다들 이 층위가 레이어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다 더 앱스트랙트 레이어로 끊임없이 다 밀려나고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밀려나고 있고 좋게 얘기하면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의 시험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의 시험도 또 상당히 저는 뭐 납득이 가는 얘기였었고요. 뒤에 얘기는 조금 사변적인 거긴 합니다만 테렌스의 결론은 이제 드와케시가 이끌어낸 테렌스의 결론은 인간 AI 하이브리드가 수학을 더 오래 지배할 것이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협업하는 체계가 이제 어쩌면 이게 이제 테렌스 타워가 그리는 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미래는 불확실하다. 내가 얘기한 게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그 디스클레이머는 안드레이도 잡고 테렌스도 똑같이 잡습니다. 성현님이 fog of progress 얘기했듯이 이런 사람들 또한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이제 재미있었던 거는 좀 비효율성을 오히려 예찬하는 또 세렌디피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렌스 타워의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사변이긴 합니다만 흥미로운 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요거는 재미삼아 그냥 한번 좀 소개를 드리는데 그 여기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라고 해서 뉴저지에 있는 연구소래요. 이게 저명한 과학자들이나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테렌스 타워가 산만함이 없는 훌륭한 곳이다. 거기서 오로지 연구만 하면 된다. 처음 몇 주는 훌륭한데 시간이 지나면 영감이 고갈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드와케시의 트윗에 누가 댓글을 단 거가 리처드 파인만도 똑같은 얘기했다. 연구만 할 수 있는 상황은 과학자를 망치는 지름길이다의 뉘앙스로 얘기한 거를 또 짚어줘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학생들한테 알려주려고 기초적인 거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연구만 명상하듯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의미 있는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리처드 해밍이라는 또 이제 컴퓨터 과학 쪽에 유명하신 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 고등과학 연구소가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을 망쳐 놓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한 게 약간 좀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끌고 들어온 거는 뭔가 의외의 것들, 노이즈 같아 보이는 일련의 것들도 사실은 인간에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경험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뭐랄까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빠르게 지나가고 정작 또 이제 흥미로운 글들이 나온 거는 엔트로픽에서 되게 실용적인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AI 과학이 중요한데 엔트로픽에서 23일 즈음에 과학 블로그를 런칭을 하고 첫 글로 바이브 물리학과 과학적 컴퓨팅을 위한 장기 실행 클로드라는 두 가지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길긴 합니다만 요즘에 어떤 식으로 과학자들이 AI를 쓰고 있는지를 프롬프트 포함해서 매우 자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예시도 들어있고 코드도 들어있고 그거를 아주 꼼꼼하게 소개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피직스의 결론, 대강의 내용과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매튜 스왈츠라는 사람이 물리학자인 꽤 지명도가 높은 물리학자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실제로 최근에 양자장론에 대한 논문을 AI화 내서 상당한 물리학자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대요. 의미 있는 논문이고 그걸 어떻게 썼느냐. 그래서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한 이야기로 했는데 이게 바이브 대학원생이 뭐냐면은 아직은 동료 과학자가 아니라 대학원생이다. 그래서 그 대학원생을 내가 어떻게 매니징을 해서 실제로 논문을 같이 공동 저작했는가.
출판했는가에 대한 굉장히 자세하고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오늘날에 그러니까 2026년 초의 현재의 상황으로 되게 꼼꼼하게 짚어줬는데 되게 내용이 충실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과장된 기대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채팅 기반이 아니라 에이전트를 써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대학원생 지도하듯이 클로드를 지도해 가면서 논문이 멋진 게 나오게 됐는지 여정을 짚어 상당히 재밌습니다. 요즘 이게 뭐 뭐 모든 문제 접근 방식이 다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클로드 코드 화면이라던가 뭐 초고 근데 여기 보면은 클로드가 실수하는 것들 그리고 클로드가 맞춰주는 거를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해냈다고 거짓말 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어떻게 지도했는지 그 과정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도메인 전문가니까 그 약간 삑사리 나는 것들을 교정해가지고 하네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를 다 이렇게 촘촘하게 잡아채면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결과물은 자기가 혼자 했으면 3, 4개월 걸렸을 일을 한 10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논문을 출판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냥 딸깍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도가 필요했다라는 결론이었어요. 맞습니다. 여기선 결국은 본인을 이벨리웨이터로 쓴 거죠. 그러나 이것도 상위에서 동작하는 방법론은 역시 오토 리서치였던 거죠. 개입을 이제 중간에 하긴 하는 겁니다만은 오토 리서치 비슷한 이제 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처음에 클로드가 잘하는 거가 지치지 않는 반복, 불평 없음, 불평 없음 중요하네요. 예, 기초는 다 알고 있음, 그림 잘 그림, 문헌 종합 잘함. 그러니까 뭐 레이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식 만드는 테렌스 타우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그거 되게 시간 걸리는 일인데 다 잘해준다. 클로드가 못하는 거, 쥐약이 비표준적일 경우 잘 알려진 거 아니면은 그냥 자꾸만 기본값으로 돌아간대요. 프리트레이닝 된다.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가 이 사람의 평이긴 해요. 그다음에 방향을 잃는다. 미감이 부족하다. 얼마나 압박을 했으면 압박을 견디는 게 안 된다. 뭐 어쨌든 탑 티어의 연구자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요령, 그래서 뭐 어떻게 교차 검증하고 이렇게 계층 구조를 유지하고 반복 질의하고 하는 것들을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데 이게 이제 고민이 결국에는 어떻게 AI가 박사 수준으로 가는가 그리고 이제 인간 대학원생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실험 물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네. 이분이 그럼 그냥 클로드 그 클라이언트를 그냥 쓰신 거죠. 클로드 코드를 쓴 겁니다. 예. 클로드 코드에 본인의 하니스를 조금만 더 이렇게 정교하게 적용했으면 앞에 얘기했던 클로드가 못하는 거 문제 지금 솔직히 다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엔트로피 공식 과학 블로그에서 이거를 한 거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고 이 정도의 능력과 인식이 있는 상태다. 현재 이제 과학자들 현장에 천병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런 걸 해낸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하나의 에피소드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여기 보면은 지표도 나와요. 총 클로드 세션 수. 그래서 입력 토큰이 2,750만. 출력 토큰이 많은 논문들을 때려 넣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한 분량이 진행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큰 문제를 풀어도 토큰의 숫자가 사실 저희 뭐 저거 합하면 한 3천만, 4천만 토큰 되는 건데 아마 지금 엔지니어링 억 단위로 쓰고 계시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막 억 단위 토큰이 된 게 잘한 것만은 아니다. 사실 저게 정상이거든요. 예, 3천만 토큰 안에서 성과가 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뭔가 목표 설정을 잘 하고 그런 게 저는 좀 더 의미 있는 방향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도 굉장히 잘하는 엔지니어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순정주의자거든요. 뭐 덕지 이런 하니스 많이 안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말고도 뭐 위에 붙는 굉장히 메타 하니스들이 많이 있고 요새 유행인데 사실 메타 하니스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진짜 엊그저께도 저 이제 어제죠. 어제 당장 코덱스 0.117 나와가지고 없던 기능들이 왕창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었던 메타 하니스의 기능들 진짜 안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들어오는 것들이 보면 클로드 코드는 느낌이 그냥 밖에 있는 것들에 좋은 거 있다라고 하면 막 집어넣고
그 뒤에 정리를 하는 기분이라면 코덱스는 저는 그래서 코덱스를 더 좋아하는 이유긴 한데 저건 굳이라고 할 만한 그 소위 좀 이 클러터들 그냥 쓸모없는 덩어리들은 다 걷어내주고 본질만 딱딱 그 바닐라에 잘 담아주는 느낌이에요. 이제 코덱스에 훅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겨우 이제 앱 서버라든지 클라이언트 구조로 분리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팀웍스로 분리하는 그런 일들 할 수 있게 해놓은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그 잘하는 엔지니어가 이 방금 승주님이 보여주신 이런 방법론을 써요. 사람이 잘 가이드해서 그 일을 정확하고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지. 모델을 계속 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너무 과하게 서치 프로블럼으로 하는 것도 답은 아니고 그 구간에서 항상 물론 저는 서치를 그 뭐 막 몇백억 토큰을 넣어서 모든 걸 검색 프롬으로 그 문제로 바꿔서 풀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옳은 접근 방식은 이건 것 같아요. 아마. 네, 인간의 가치와 AI의 가치가 아주 극강으로 결합하는 그런 영역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후반부는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제 물리학자가 연구원이신 분이 이제 만든 얘기를 또 되게 자세하게 풀어요. 여기도 프롬프트가 공개돼 있고 코드도 공개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우주 배경 복사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이제 상용 모델급은 아니지만 자기 연구에 커스텀할 수 있는 정도의 거를 이제 잭스로 구축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자기가 얻었던 교훈들, 그리고 이제 약간 하네스 비슷한 거나 뭐 기세 어떤 커밋 히스토리가 남는 거의 가치, 그다음에 루프는 결국에는 일종의 랄프 루프를 돌렸다. 그런 얘기들이 와서 그게 어느 정도 쓸만한 수준이 됐는가 같은 것들을 이제 짚어준 구체적인 블로그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약속이 이제 엔스로픽 블로그의 이번 주 소개였습니다. 이런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제 그 현장에 가장 천병에 있는 과학자들이 AI를 어떻게 쓰는지의 사례를, 그러니까 약간 엔스로피가 아니고 오픈 AI에서도 뭐 그런 걸 물론 하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해주는 느낌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해 보면요, 승주님.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똑똑이들이 다 그 사이언스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코딩에서 일어났던 일이 사이언스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무나 코딩 하잖아요. 사실 아무나란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예. 못하던 누구나로 사람들도 하죠. 그렇죠. 예. 모델의 어떤 캐퍼빌리티 오버행과 결합해서 본인이 모르는 걸 배워가면서 의지만 있으면 예전에는 최고급 엔지니어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사이언스도 똑같이 그게 치환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암을 유전자 시퀀싱 해가지고 그 달라진 부분을 찾고 달라진 부분 때문에 발현되는 단백질을 찾아서 걔를 알파폴드로 이렇게 매너페스트 실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다른 엔티바디 후보들을 찾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도 적어도 생명공학 박사 레벨의 지식이 필요했고 트레이닝이 필요했는데 이젠 정말 어디 잘 정리된 책 한 권을 읽고 철학적인 깨달음만 얻으면 그 단계에 그냥 가볼 수 있게 됐거든요. 예, 예전 같았으면은 되지 않았을 일들에 대한 것들이 되고 있는 것들이 그게 생명공학 박사도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MD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바이올로지의 최전선에서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지금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거고. 예, 이게 저는 이제 AI for Science, 엔트로픽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베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메인으로 도망간 거죠. 더 어렵고 더 똑똑한 사람이어만 하는 도메인으로 그냥 간 시대가 된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어요. 뭐 이게 경쟁은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바이스 벌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사례는 뭐 잭스나 이런 거 모르는 과학자가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도구를 만들었고 침범이에요. 다 서로 상호 침범이거든요. 러스트가 최근에 인기를 끈 것도
근데 러스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새 저는 그냥 그 엔지니어가 아니시던 분이 와서 백엔드를 러스트로 만들어서 다시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도 참 양가 감정이 많이 들어요. 매너페스트라는 단어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되게 좋은 단어를 얻었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은 이제 안드레이 카파시가 농담은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글쓰기로 좀 다시 돌아가 가지고 좀 실험을 했는데 이제 몇 개 재밌는 글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귤이라는 글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로 그려놓은 거가 루프 닫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름의 평가 체계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헌법을 쓰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초안 같은 거를 작성한 다음에 스스로 그거를 평가를 호되게 하고서는 인수 조건, 그러니까 이게 인수 조건이 ATD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acceptance를 이제 그래서 인수 조건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인수 조건을 달성할 때까지 루프를 돌리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아직은 클로드만 이게 좀 잘 되는데 클로드는 저장소 개념 비슷한 거를 그냥 세션에 웹에서도 가질 클로드 코드는 당연히 되고 클로드 웹에서 저장소 비슷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가 이 창작 작업을 한 저장소예요. 그래서 그 저장소에서 오토 리서치 비슷하게 결과물도 계속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드는 하네스,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프롬프트조차도 재규적으로 수정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인수 조건을 계속 에스컬레이터를 줘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산문이 재미난 것들이 나오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 헤일 메리 영화를 보고서 SF 소설을 쓰게 해봤는데 읽으면서 나름 재미있는 소설이 나왔던 경험이었고 이게 제일 놀랐거든요. 이게 요 프롬프트, 물론 이제 자세한 어떤 지시문은 앞에 한 500라인 이상이 있었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뭘 만들라고 지시한 거는 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각화와 표상이라는 제목으로 단어를 보이게 만드는 기술로서의 글쓰기 창작이라는 거를 제가 그 이만철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만철 교수님이 AI하고 쓴 논문 제목을 요거로 잡으신 게 있어요. 그걸로 산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읽으면서는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제 관점에서는 상당히 창의적으로 잘 쓴 글이 나왔어요. 대강 말씀드리면 교열자인데 그 교열자가 그 어떤 작가의 글을 읽다가 게슈탈트 붕괴가 돼요. 원래는 원래 이 교열자의 능력이 그냥 글을 읽으면 주지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물 하면은 미음, 우, 리을로 글자만 이렇게 인식이 되고서는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 상자는 자기가 어떤 실명해 가는 단계를 거친다는 느낌 중에 거꾸로 여기 이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자모를 분해해서 그 의문의 느낌을 살리는 그런 내용을 쓰는 걸 보고서는 제가 이건 뭔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지? 라고 느낀 부분이 자음 모음을 분해해서 그게 내가 더 이상 이미지는 떠올리지는 않는데 다른 감각이 환기가 되면서 사운드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썼거든요. 이건 뭐지? 하면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가 그 엔티티스는 은이라는 주인공을 설정하고 상황과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 아크를, 서사를 전개할 것인가에서 뭘 버렸고, 뭘 선택했고, 이런 거를 계속 루프를 돌면서 했더니, 최종으로 나온 걸 보니까 한 30분 돌아갔나?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느낌이다. 그래서 산문은 괜찮은데, 그거를 같은 메커니즘으로 농담을 쓰게 했고, 하나도 안 웃겨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시트콤의 장면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밤에 버스를 타고 오면서 심야버스를 화두로 그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글을 쓰게 했는데 똑같이 루프를 돌긴 했습니다만 이게 웃기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메커니즘은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뭐 스탠드업 코미디라던가 아니면 시트콤이라던가 뭐 일본의 만자이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걸 리서치하고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다 있었는데 실제로 나온 거는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성된 산문은 탁월하게 느껴지는데 왜 같은 적분으로 농담은 안 될까가 이번 주에 좀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왜 그걸 고민했냐면은 만약에 농담 같은 게 non-verifiable한 거라면 non-verifiable한 거는 이 방식으로 안 되는 거야? 라는 게 이제 궁금했던 거. 근데 그것도 인간이 즐거워, 재밌어라고 농담의 어떤 레벨이 있잖아요. RL 시키면 정복되지 않을까요? 그냥 아직 베리파이어가 없는 것뿐이죠. RL을 안 시켰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게 뭐 코딩에 비해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들쭉날쭉한 그 RL 훈련의 환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픈AI가 작년 이맘때 GPT 4.5를 내고서는 금방 철회했잖아요. 그게 프리트레인이 더 크게 됐던 거로 추정했던 모델. 그리고 글을 되게 창의적으로 잘 쓴다. 근데 그거는 비즈니스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철회를 했을 가능성도 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모델로는 같은 하네스를 쓰더라도 농담은 잘 작동을 하지 않는. 또는 안드레이가 말했듯이 제가 그 스킬을 그 하네스를 만든 스킬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오빠는 딸깍쟁이야라는 노래를 개사해서 웃음 포인트를 잡은. 근데 이거는 근데 재밌는 거는 뭐가 웃기고 안 웃기고는 모델들이 요새 농담을 풀이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거를 그 정도 수준을 만들려고 하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한 거가 현재 레짐은 프리 트레이닝으로 다 때려놓고 미드 트레이닝으로 도메인 훈련을 시키고 포스트 트레이닝으로 RL 플러스 환경에 하네스까지 하는 거로는 이 농담 같은 것들은 포착이 안 되는 쪽이다.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포착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이제 잠정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고도 생각을 하는 네, 편입니다만 이제 지금 이 네.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극티들의 집합체인데, F의 영역들은 뭐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서요. 근데 F의 영역에도 비즈니스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누군가가 또 길을 열면 또 그쪽으로 막 갈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도망가기 되게 좋은 영역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근데 또 이진원님이 이제 그 얘기를 메신저에서 하다가 가치 함수라는 말과 닿아 있을 것 같다라는 또 말가 저한테도 와닿았어요. 근데 아직 그거를 어떻게 구현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이 가치 함수라는 말과 닿아 있는 게 아직은 잘 모르는 영역이다. value function equal to evaluation metric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비슷한 얘기네요. 근데 되게 질은 달랐다. 산문과 어떤 웃음 포인트를 자아내는 거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좀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안드레이 카파시가 어쨌든 한 말을 이제 저도 확인을 한 거죠. 네, 좋은 글쓰기의 RL 환경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도 뭐 작년 논문에서도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요새 논문을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보게 되는데, 저희 예전에 키미라든지 이런 논문에서도 상당 부분 양을 투입했던 게 온펄러시, 그냥 모델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좋은 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는 RL 환경은 꽤 중요하게 다뤄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거기에 시나 농담은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저의 프라이어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그를 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코미디언들도 회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가설해보고 이런 거 실험해보고 뭐 평가회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건 안 웃겨 안 웃겨 안 웃겨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하면은 될 것 같았으나 실제로 나온 거 보면은 거고 취향에 관련된 것도 또 인사이트가 이번 주에 있었어요. 뭘 좋아한다만이 취향이 아니라 뭘 싫어한다가 굉장히 강력한 취향이더라고요. 프롬프트에서 거절, 나는 어떤 이유로 그거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있을 때 확 제가 느끼기에는 글의 품질이 좋아져요. 그것도 피드백이니까요. 네. 취향은 좋아하는 것만이 취향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구나. 그다음에 약간 또 재밌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요새 작업하는 것들이 다 루프성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거를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에이전트가 돌아갈 동안 뭘 해야 하는가. 최근에 이제 몇몇 분들하고 워크숍 비슷한 걸 할 때 또 드는 생각은 이런 식으로 뭔가 합의해서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킨 다음에 사람은 뭘 재밌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흥미로운 포인트고, 그거를 이제 소셜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에이전트들한테 일을 뭐 계속 이제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돌아가는 동안 몇 명이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개진하거나 다음에 뭐 할지 계획 세우는 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게 있는, 그거는 또 요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무리로 제가 이번 주의 경험을 좀 압축해서 가설을 또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암묵지에 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가설인, 어떤 인물이 해낸 무엇인가 결과물이 있을 때 그 결과물을 해내길 기대하는 최소한의 하네스와 인수 조건 및 그것들을 스스로 들어올리는 부트스트래핑 루프로 작동하는 저장소를 만든다. 뭐든지 저장소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네, 메모리. 저장소에는 예, 뭐 여러 가지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저장소에는 결과물에 접근하는 과정이 부산물, 뭐 MD 파일이든 코드든 커뮤니티 스토리든 남는다. 만약 그 부트스트래핑 루프가 인수 조건을 통과해서 결과물에 준하는 것을 만들었다면 그 수준의 다른 결과물이 생성되는지 커버리지를 넓히며 반복하면서 루프를 또다시 진행한다. 그러면 이 가설에서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의 질문이 떠올랐고, 만약 당신 자신의 암묵지를, 왜냐하면 자기가 글 쓰고 자기가 하네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잘 평가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암묵지를 착습하는 데 성공했고 복제 가능해졌다면 그때 자신의 가치는 무엇이 되나? 당신 자신은 복제할 수 있는데 타인은 복제할 수 없는 조건이 있나? 요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복제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잘하는 사람, 그 스킬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의 가치가 있고, 물론 그 가치가 LLM 때문에 광속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이 모든 이게 타이밍 이슈로 조금 점근될 것 같아요. 내가 빨리 한 거의 시간 가치가 얼마냐? 상대적인 시간 가치. 그리고 남들이 이거를 딸깍해서 복사하는데 이게 원 딸깍 어웨이인지, 쓰리 딸깍 어웨이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 감각을 앞으로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 회사의 가치, 그 사람의 가치로 이밸류에이션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누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제 1번으로 내보내면 그런 것 자체가 남들이 다 가져갈 수는 있지만 사실 가방 모두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에르메스 가방을 사는 이유는 그게 무언가를 계속했기 때문에 걔가 브랜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브랜드가 되면 사람들은 또 거기로 몰려가요. 그럼 그것들을 딸깍딸깍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똑같이 다 방망이 딸깍하는 그런 노인이 있더라도 제일 잘하는 게 오랫동안 반복했던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그 재능이 온전히 막 이렇게 다 평등하더라도 사람들은 저걸 사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승준이 말씀해 주신 이 루프는 뭐 너무 다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망갈 영역은 여전히 계속 생긴다. 근데 이제 정성님이 그동안 하신 얘기를 봤을 땐 정성님은 스스로를 이 암묵지를 자동화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고, 그거 하면서 사실 현실과도 많이 부딪히죠. 예, 회사에서도 저 펑션은 자동화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동화하는 과정 자체를 아예 이해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익숙한 조직 구조를 빨리 다시 만들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냐. 라는데 저는 아니, 그 사람이 지금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저 부분을 자동화 해내야 된다라는 일종의 매너페스트가 저한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기저가 다르다 보니까 의견들은 갈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세상에도 다 일어날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요새 연습하고 있는 거는 과학 논문 혹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하네스 혹은 어떤 아티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암묵지의 영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게 그 모호한 영역들에서 무엇을 목표로 설정하는가의 능력이 아직은 LLM한테 물어봐도 얘가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혹은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걔가 더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현실의 그런 비즈니스적 판단이라든지 조금은 더 글에 가깝고 사람에 가까운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는 얘가 매트릭을 잘 못 만들어요. 그럼 이제 그 매트릭들을 정의하는 거, 어디까지가 성공이고 어디까지가 어느 방향이 진보하는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식으로 제가 요새 저의 모든 문제를 다 치환해서 풀고 있거든요. 목적물이 엑셀이다. 목적물이 슬라이드다. 목적물이 레포다라고 하면은 그건 목표는 뭐고 그 저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OKR 수라는 게 있거든요. 너 업무와 성과를 어떻게 규정할 거야라고 하면은 Objective and Key Results예요. 제가 예전에 구글 다닐 때 어마어마하게 훈련 받고 그걸로만 했었던 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인생이 좀 굳어졌는데 뭘 하든지 간에 그거의 목표는 무엇인가 오브젝티브를 강하게 쓰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기대되는 키 리절트, 핵심 결과물들은 뭐냐, expected 키 리절트 해가지고 그게 OKR수인데 걔를 최대한 감성적으로 쓰지 말고 다 숫자로 치환해서 쓰라고 그래요. 뭐, 뭐 언제까지 뭘 런칭한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날짜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의 어떤 기대되는 비주얼들에 대한 것들이 다 디스크라이브 돼 있어야 되고 그게 매칭되면 그 익스펙테이션 맞으면 한 0.7, 0.8 주는 거고 훨씬 잘하면 1.0 주는 거고 아니면 0 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트에 보상을 주는 실험을 해왔던 게 제가 지금 뭐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뭐 오토 리서치도 OKR 수거든요. 가장 최근의 경험은 그 하네스에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 저만의 하네스로 체덱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코덱스 위에 살짝 얹어서 쓰는데 굉장히 아주 띵한 뭐 랄프 루프랑 오토 리서치 루프랑 그다음에 이제 울트라웍이랑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건데 그 가져오는 과정에서 쓴 것도 비슷한 루프예요. 그럼 결국 비슷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러면은 나는 목표는 이 코덱스의 베어메탈이 버전이 막 계속 쑥쑥 올라가고 있지만 그 올라갈 때마다 달라지는 그 점에 대해서 새로 들어온 어떤 네이티브 피처와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체덱스에 있었던 피처 그리고 내가 레퍼런스로 했었던 예찬님의 오마이 코덱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 사이 면 그것도 변하고 오마이 코덱스도 변하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도 변하고 체덱스도 바뀌고 뭐 이러는데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야? 네이티브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네이티브가 제공하는 후계 기능으로만 일종의 가버닝 스트럭처, 루프 스트럭처를 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있는 기능들을 가져와야 되고라고 하면 그 사이사이에 무엇이 옳은 매트릭이다라는 거를 정의해 줘야 되거든요. 저쪽에 있는 거 오브젝트 B, 이쪽에 있는 거 오브젝트 A, 목적물 뭐 C 이렇게 해놓고 이것과 이거의 델타를 스칼라로 정의하고 저것과 저거의 델타를 스칼라로 정의하고 어느 정도 피처가 꺼내졌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C라는 결과물을 놓고 그냥 스스로의 자기 개선 루프를 돌리거든요. 그냥 오토 리서치 루프를 걸어가지고 이 문서와 코드의 정합성, 그 다음에 코드가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디펙트로 찾아낸 것들의 숫자가 0이 될 때까지 루프를 계속 돌아라고 하면 소위 그 어설프게 착집해왔던 것들이 이제 대충의 목적성들이 뽑히고 나면 사실은 오브젝티브라는 상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재규적인 루프를 돌면서 이 모델의 능력에서 뽑아낸 그런 그 우수성 때문에 그냥 스스로 진화하거든요. 0이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매칭이 돼가지고 제가 계산하는 그 매트릭 범위 안에 들어놓으면 제가 그 사이에 중간 산출물이나 코드나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열어보지도 않지만 그냥 한 2시간 돌더라고요. 2시간 돌고 나면 끝나고 나면 그냥 그거 배포하고 제가 그거 믿고 쓰거든요. 그러는 식으로 이 업무 루프를 좀 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랑 무슨 일을 할 때도 누구랑 무슨 일 할 때도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츠를 최대한 모델이 베리파이어블 리워드 형태로 그러니까 스칼라 밸류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게 정의하는 게 저의 요새 모든 업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비슷한 얘기의 다른 변주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정선님이 베리파이어블하게 번역하는 능력이 지금은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디펜던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빼먹고 안 한 거가 이게 엔스로픽에서 이번 주에 공개한 그 장시간 애플리케이션 개발 위한 하네스 설계도 거의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몇 개를 강조해 놨는데 개인의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의 영감을 받아서 에이전트 평가기와 에이전트로 이루어진 멀티 에이전트 구조인데 이것도 랄프 루프예요. 하고자 하는 바가 디자인 영역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구체적으로 채점 가능한 항목으로 바꿔준 기준 집합을 개발해야겠다. 서론에 나오고. 이것도 결국에는 점수화 시키는 거죠. 일견 점수화 시키기 어려운 거. 그냥은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순진한 구현이 아니라 이제 뭐 하네스를 깎아고 쌓아 올려서 어떻게 했느냐의 스토리가 있고 맨 마지막 부분으로 점프해서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 모델이 계속 좋아질수록 대체로 더 오래 일하고 더 복잡한 작업을 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모델 주변의 스캐폴드가 시간이 갈수록 덜 중요해져 개발자는 다음 모델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일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모델이 더 좋아질수록 베이스라인만으로는 할 수 없는 복잡한 작업을 달성하는 하네스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도 더 커진다.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번 작업에서 앞으로도 가져갈 만한 몇 가지 교훈이 있다. 자신이 기반으로 삼는 모델을 직접 실험해보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 트레이스를 읽고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성능을 조정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습관이다. 더 복잡한 작업에서는 작업을 분해하고 각 측면에 특화된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것에서 추가적인 여지가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면 일반적으로는 하네스를 다시 검토해 더 이상 성능의 핵심이 아닌 부분은 걷어내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더 큰 능력을 끌어낼 새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이번 작업을 통해 내가 갖게 된 확신은 이렇다. 모델이 좋아질수록 흥미로운 하네스 조합의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공간은 이동한다. 그리고 AI 엔지니어에게 흥미로운 일은 그 다음에 새로운 조합을 계속 찾아내는 것이다. 네. 제가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어떤 정리된 에디션이네요. 딱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모두 다 인식은 같아요. 2026년 현재 가능한 게 뭔지 다 인식은 같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 드리프트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원래 무언가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 어떤 벌어진 이격, 델타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드리프트라고 표현하고 이게 상당히 또 유행어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 드리프트의 기준점을 항상 최신의 프론티어 모델과 그 프론티어 모델에 정확하게 맞춰진 하니스의 최전선으로 그냥 잡아요. 그게 이동하는 거죠. 그 계속 좋아지죠. 그게 계속 좋아지는데 그 좋아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안 되던 일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신약 개발을 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저 신약 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하니스를 필요로 하거든요. 새로운 하니스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AI 시대에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되는 그 가치 지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계속하면서 저도 이 다음 도망의 영역은 여기고 본질은 여기고 여기에 더 집착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기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동의 측면에서는 또 소문이 있습니다. 다음 모델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이 카피바라라는 게 모델명이 아니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오프스 다음에 티어다. 아, 더 훨씬 좋은 모델이다. 오프스 그 다음에 카피바라다. 뭐라는 얘기가 이제 소문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오퍼스가 이제 뭐 키미나 딥식 같은 모델 보면 프론티어급의 성능과 비슷함을 내는 게 1T 그래서 뭐 1트릴리언에서 2트릴리언 정도 사이이고 오퍼스와 제미나이 3.1도 그 정도일 거라라는 추정들이 많더라고요. 진실은 뭐 안드레이 카파시 정도는 알겠지만 저희는 모르는데 그래서 뭐 소문에서는 내부 모델이 10T다.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뭐 나와봐야지 않은. 10T 일론 머스크가 다음 모델이라고 얘기한 것도 7T라고 그랬거든요. 7 트릴리언이라고 그랬고 그럼 10 트릴리언이니까 이거 서빙은 지금은 못 하는데 또 하지 않을까요? 사실 좀 컴퓨터 더 붙이면 되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얼리 액세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문건이 유출됐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 좀 후반부에 있었고요. 근데 당장의 문제는 이번 주에 클로드가 장애가 많았습니다. 수요가 높나 보다.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멈추면 어떻게 되나?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지구가 정지하는 날 생각이 한 번 더.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그래도 이제 제 관찰은 농담은 안 된다는 이제 현재 관찰인데 혹시라도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성공 케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또 이번 주에 델타를 한번
토바봤네요, 저희가. 안드레이 카파시의 대답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승주님이 준비해 주신 스크립트를 한번 읽어보시거나 모델에 넣고 티키타카는 해보시는 거를 해보시는 게 아마 큰 도움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